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창밖의 세상은 온통 희뿌연 안개에 가둘 듯한 기세로 젖어들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봄비였다. 겨울의 날카로운 끝을 무디게 만들며 얼어붙었던 땅을 녹여 생명의 박동을 깨우는 비. 하지만 내게 그 비는 생명보다는 침잠에 가까운 의미로 다가왔다. 아주 가늘게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을 것처럼 끈질기게 내리는 비.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가 조각나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고요하고도 처연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숙한 곳까지 건드리는 비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내렸다. 요란한 천둥 번개도 없이 그저 소리 없이 다가와 옷깃을 적시고 끝내 마음의 벽마저 뚫고 들어와 고여버리는 그런 비 말이다. 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딱, 딱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천장에 줄지어 늘어선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한 밀랍 인형처럼 보였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지막한 신음,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간호사들의 고무 밑창 신발소리. 이 모든 인위적인 풍경들이 나라는 존재를 짓누르고 있었다. 큰 병은 아닙니다. 강영호 씨. 조금 전 진료실에서 들었던 의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중년의 의사는 안경 너머로 무심한 듯 하면서도 연민이 섞인 눈빛을 보내며 덧붙였다. 심장 근육이 많이 지쳐 있어요. 엔진이 과열된 거죠. 이제는 좀 천천히 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몰아붙이시면 다음엔 정말 장담 못합니다. 천천히 살라니. 의사의 말이 자꾸만 입안에서 맴돌다 피식 헛웃음으로 터져나왔다. 나는 복도 벽에 잠시 몸을 기댔다. 빠르게 살아본 적도 화려하게 날아본 적도 없는 인생이었다. 그저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온 시간들이었을 뿐이다. 청춘의 야망을 품고 시작했던 사업은 외환위기라는 파도에 한 번, 믿었던 동료의 배신에 또 한 번 무참히 무너졌다. 사람이 떠나가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보다 더 쉬웠다. 아내와는 성격 차이라는 흔해 빠진 이유로 갈라섰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멀리 떠났다.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아파트와 언제 멈출지 모르는 고장난 엔진 같은 심장 하나뿐이었다.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때였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건 정말이지 설명하기 힘든 이상하고도 강렬한 느낌이었다. 뇌의 기억 중추 깊숙한 곳에 납으로 봉인해 두었던 누군가가 현실의 벽을 뚫고 걸어 나온 것 같은 기분. 나는 얼어붙은 듯 발걸음을 멈췄다. 짧게 묶어 올린 머리 사이로 보이는 가느다란 목선.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조금은 안으로 굽은 어깨. 느리지만 단정함을 잃지 않는 그 걸음걸이. 그 순간 나의 낡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의사가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그 엔진이 미친 듯이 박동하기 시작했다. 통증인지 설렘인지 모를 감각이 가슴을 타고 올라와 목구멍을 꽉 막았다. 설마 아니겠지. 입 밖으로 작게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30년이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할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그녀의 환영을 보는 것일까? 하지만 심장은 머리보다 먼저 그녀를 알아보고 있었다. 지연이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무 작아서 빗소리에 묻힐 법도 했지만 그녀는 마치 그 목소리를 30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세상의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얀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일렁이는 아지랑이 속으로 사라졌고 견고하던 현실의 시간축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 시간은 무섭게 되돌아가고 있었다. 30년 전에 그 눈부신 봄날로 1994년 대학교 캠퍼스. 벚꽃이 마치 눈송이처럼 흐드러지게 피어 길바닥을 온통 연분홍빛으로 물들이던 날이었다. 나는 전공 서적과 씨름하다 지쳐 도서관 2층,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쪽 서가에서 오래된 시집 한 권을 찾고 있었다. 먼지 쌓인 서가 사이로 손을 뻗는 순간 반대편에서도 동시에 손 하나가 쑥 들어왔다. 손끝이 닿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온기가 느껴지던 부드러운 손등. 당황한 내가 손을 거두며 고개를 들었을 때 서가 사이의 좁은 틈으로 그녀의 눈동자가 보였다. 아, 죄송해요. 먼저 보려던 건데.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먼저 사과했다. 맑은 눈망울에 햇살이 조각나 박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괜히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하죠. 혹시 이 책 찾으시던 건가요? 같이 보실래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다. 낡은 시집 한 권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나란히 도서관 테이블에 앉았다. 책장은 넘기지 않은 채 서로의 이름과 전공,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같은 시시한 이야기들로 오후를 다 보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연. 국문과 2학년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석에 이끌리듯 매일 만났다. 수업이 끝나면 약속도 없이 도서관 앞 벤치에서 만났고 학생 식당의 맛없는 카레조차 서로의 앞에서는 미슐랭 요리처럼 달콤했다.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그 다음부턴 지독한 기다림이었다. 나는 그녀를 보기 위해 그녀의 전공 건물 앞을 서성였고 그녀 역시 내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공대 도서관 계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봄이 지나고 뜨거운 여름이 왔다. 우리는 한강 둔치를 자주 걸었다. 아스팔트 열기가 식지 않은 저녁, 강바람은 미지근했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아이스크림 먹을래? 여기서 기다려. 나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는 바닐라 향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나는 주머니를 털어 시원한 척하며 2개를 사서 하나를 건넸다. 왜 2개나 사? 너 돈도 없다면서. 그녀가 걱정스레 물었다. 하나는 내가 너무 더워서 먹는 거고, 하나는 내가 먹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려고 사는 거지. 그녀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하얗게 빛나던 그 웃음. 30년이 지난 지금도 내 기억의 창고에서 가장 선명하게 현상되어 있는 필름이었다. 가을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서로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깊은 연인이 되어 있었다. 낙엽이 비처럼 떨어지던 덕수궁 돌담길에서 그녀가 내 코트 주머니 속에 슬그머니 손을 넣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차가워진 손을 꽉 쥐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아,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좋겠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하지만 겨울이 오면서 우리의 찬란했던 봄은 비극의 전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학교를 휴학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학생에 불과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부모님은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부유한 지방과의 선자리를 주선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겨울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찾아왔다. 영호야. 응, 지연아. 나 집에서 결혼하래. 아버지 빚 다 갚아주고 우리 집 살려주겠다고 했대. 나 어떻게 해야 해? 나 진짜 죽고 싶어. 그녀의 눈망울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살려달라는 신호였다. 아니, 단 한마디면 충분했다. 가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나랑 같이 도망이라도 가자. 그런 무모하고도 뜨거운 말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의 나는 너무나 비겁했고 가난했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학생 신분에 우리 집 역시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다. 사랑만으로 그녀의 고통을 짊어지기에 나는 너무나 미성숙했다. 그녀를 책임질 자신이 없다는 공포가 그녀를 향한 사랑보다 컸던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내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심정으로 그 비수 같은 말을 뱉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그 순간 유리 그릇이 깨지듯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달려가 붙잡지 못했다. 발동무가 된 가난과 자격지심이 내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봄은 영원히 멈춰버렸다. 영호야?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올렸다. 멍하니 서 있던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연아, 정말 너구나. 우리는 홀린 듯 병원 정문 옆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카페 유리창 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난 카페는 한산했다. 우리는 창가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두 잔이 놓였다. 나는 차가워진 손을 덮이려 컵을 감싸 쥐었지만 이상하게도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3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우리 사이에 얼음장처럼 놓여 있는 것만 같았다. 많이 변했네.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사람 특유의 차분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도 그래도 눈매는 그대로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다. 겉모습보다 더 많이 변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을. 그 눈부셨던 청춘의 광채는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하루를 버티는 중년의 피로함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상투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삼천자가 넘는 함축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실패한 사업 이야기?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밤들? 아니면 방금 의사에게 들었던 고장난 심장 이야기? 그냥 남들처럼 살았어. 가끔 넘어지고 가끔 일어서면서. 그러다 보니 어느새 혼자가 되어 있더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조용히 읊조렸다. 나도 쉬운 적은 없었어. 우리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서로의 인생 조각들을 꺼내놓았다. 나는 몇 번의 사업 실패와 이혼, 그리고 지금은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며 홀로 지낸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고 평생을 현모양처로 살려고 애썼다고 했다. 아이 둘은 이제 다 컸고 하나는 해외에 있다고 했다. 근데 여기는 웬일이야? 어디 아파? 내가 묻자 그녀의 눈동자가 조용히 흔들렸다. 남편이 여기 입원해 있어. 위암이야. 벌써 3년째 투병 중이야. 요즘은 병원에서 거의 살아. 오늘은 잠깐 검사 결과 기다리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그 고운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그녀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화려한 안주인의 삶이 아니라 아픈 남편을 수발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고단한 삶의 흔적. 그때였다. 그녀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영호야. 응, 너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가슴 한복판을 대형 트럭이 들이받은 것 같은 충격이 왔다. 30년 동안 내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꿈속에서도 나를 괴롭히던 그 질문이 그녀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겁이 났어. 나는 쥐어짜듯 대답했다. 내가 떠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가난이 너를 갉아먹을까봐 그래서 비겁하게 입을 닫았어.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봤다. 카페 안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 소리와 창가에 부딪히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나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 내가 딱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거든.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좋으니 같이 있자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나는 정말 부모님 버리고서라도 너한테 가려고 했었어. 나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무언가가 눈꺼풀 안쪽을 타고 올라왔다. 내가 지켰던 것은 그녀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초라한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렸고 너무 미련했어. 그녀는 슬프게 웃으며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아니야, 영호야. 이제 와서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래도 잘 살았어. 덕분에 우리 부모님 편안하게 가셨고 나도 나쁜 남편 만난 건 아니니까. 그녀의 위로가 오히려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비는 어느새 더 굵어져 있었다. 나 이제 올라가 봐야 해. 남편 깰 시간이야.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병원 입구까지 함께 걸었다. 병원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우산을 꺼내 펼쳤다. 영호야. 응.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나서 좋았어. 3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얹혀있던 체증이 좀 가시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록 엔진은 망가졌을지 몰라도 마음의 응어리 하나는 풀린 기분이었다. 나도 정말 좋았어. 지연아, 건강 잘 챙겨. 남편분도 꼭 쾌차하시길 빌게. 그녀가 돌아섰다. 몇 걸음 걷다가 그녀가 다시 멈춰섰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우산 너머로 나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20대 그 시절 한강 둔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던 그 미소와 닮아 있었다. 영호야, 우리 참 어렸지? 그래, 정말 어렸지.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 그치? 그녀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다. 연분홍 우산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30년 전에 내가 저 빗줄기 사이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말, 그때는 붙잡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제야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 하지만 그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기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사랑한다면, 지키고 싶다면 세상이 무너져도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했다. 비겁한 침묵보다는 무모한 외침이 훨씬 더 고귀하다는 것을 병든 심장을 가진 노년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비에 젖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의사의 경고대로 심장이 조금 지근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그 시절의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빛바랜 사진들, 영화표,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던 작은 편지 봉투 하나. 영호야, 너랑 걷는 시간이 참 좋아.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우리 내일도 도서관에서 보는 거지? 그녀가 대학교 2학년 때 써준 짧은 쪽지였다. 잉크는 이미 흐릿해졌고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어제 쓴 것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30년의 세월을 대신 울어주기라도 하듯 밤이 깊도록 빗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며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어두운 방 안으로 뱉어냈다. 지연아, 미안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래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모두 너와 함께였어. 비는 그칠 줄 몰랐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긴 겨울은 이제야 끝이 나고 있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내 망가진 심장에도 아주 작은 새순 하나는 돋아날 수 있을 것 같았다. 30년 만에 도착한 나의 뒤늦은 답장이 빗줄기를 타고 그녀에게 닿기를 바라며 나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내일 아침엔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비치기를. 그녀의 우산 위에도 나의 지친 창가에도